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이어서 우리가 기체의 상태를 배워왔던 것처럼 액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액체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액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갈게요. 액체는 기체에 비해서 부피가 매우 큰 기체에 비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으로 좀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더 잘 받아요. 서로의 영향을, 분자 간의 힘의 영향을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죠. 기체에 비해서 액체는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부피 변화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 물을 누른다 해서 물의 부피가 주나요? 아주 미세하게 줄긴 하지만 많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분자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양이 액체설 알 거예요. 고양이 액체설. 그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생각해보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왜 얼음은 물에 뜰까요? 그리고 얼음이 물에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음은 당연히 물에 뜨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쌤 물이 있으면 얼음 퐁 넣으면 얼음은 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는데 사실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쌤 근데 액체를 배우다가 왜 물을 배우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액체 중에 가장 흔하고 우리랑 밀접한 아이가 누굴까요? 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액체의 특성을 먼저 배워보려고 합니다. 물 분자의 특성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물 분자 뭐였죠? 물은 분자식이 어떻게 되죠? H2O였어요. 산소 1개, 수소 몇 개? 2개 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어떤 결합을 하고 있어요? 물 분자 1개는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가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얘들아 수소 결합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수소는 뭐냐? 분자와 분자 사이에 분자 간 상호작용의 종류 중에 하나였고요. 공유 결합은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특성을 갖나요? 우리 물 분자는 무슨 형?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산소는요, 비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수소를 이렇게 하나씩 결합하고 있어서 총 2개의 공유 결합쌍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H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 104.5도고요. 이것 때문에 이 모습은 구분형 구조에다가 한쪽에 델타 마이너스, 다른 쪽에 델타 플러스, 수소 쪽에 델타 플러스가 걸리죠. 왜? 전기음성도가 탄소 쪽이 더 강해서 극성 분자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분자가 누구예요? 물이죠. 우리 앞에서 수소 결합은 FON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분자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수소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라 하면 선생님은 물을 들 것 같습니다. 물은 결국에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수소 결합이 분자 간의 상호작용 중에 어땠어요? 가장 강한 아이였죠. 분자량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강한 분자 간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번 물의 특성, 액체의 특성의 메인 파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분자 사이에는 강한 분자 간의 힘인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난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걸 왜 또 얘기를 하냐면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려고 해요. 아까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차이점이 있었죠? 공유 결합은요. 분자 내에 존재하는 화학 결합이에요. 수소와 산소를 이어주는 결합이란 얘기죠. 수소 결합은 뭐냐면 분자 간의 결합,
여기 이걸 바꾸면 상호작용인 거죠. 쌤이 앞에서 수소 결합을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보통 결합이란 얘기 안 붙이는데 얘는 결합이라고 붙여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강한 상호작용이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분자 간의 결합이 분자 내의 결합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자, 생각해 볼게요.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이 있을 때 만약에 가열을 했어요. 끓는 점이 뭐였어요? 열을 주는 거잖아요. 열을 계속 주면 옆에 있는 수소결합은 선생님들이 선생님 점선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화학적인 약속이에요.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물일까요? 끊어졌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 물이에요? 아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자 내의 결합이 끊어지는 상황은 훨씬 더 극한의 상황이에요. 매우 에너지가 높은 상황인 거고 분자 간의 결합이 우선적으로 끊어진다는 얘기죠. 왜? 분자 간의 결합이요. 수소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면 그 정도 온도에서는 수소 결합이 끊어지고요. 더 높은 온도에서는 물론 공유 결합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 결합이 깨지는 수준의 온도는 더 이상 물로 H2O가 H2O로 존재할 수 없고 산소와 수소 두 개로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태 변화에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고체 상태일 때 수소 결합에 의해서 많은 빈 공간의 육각 구조를 이룹니다. 선생님이 여기 설명하는데 왜 공을 들이냐면 뒤에 나올 모든 성질들이 다 수소 결합과 이 육각 구조로 인해서 설명이 돼요. 물의 특성, 즉 물이 가지고 있는 구분형 구조, 그리고 결합각이 수소 결합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물이 고체일 때 이루는 육각형의 구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두 다 결정이 됩니다. 수소 결합을 하는데 왜 육각 구조를 이루나요? 수소 결합을 할 때요. 우리 수소 결합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결국에는 요 정전기적 쌍극자 힘이 매우 강한 케이스였죠. 자, 그러면 수소 부분이 델타 플러스니까 반대편에 있는 물한테는 어느 부분이 끌릴까요? 당연히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산소 부분과 끌릴 거예요. 이런 게 확장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요 그림과 같은 얼음의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육각형이라고 그냥 단순히 볼 수는 없고요. 3D 입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육각형에 여기 옆에도 육각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데 쌤이 잘 그림 못 그려. 이런 육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체일 때의 부피가 커집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몇 가지 특성들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육각 구조를 이루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일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집니다. 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절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페트병에 물을 꽉 넣고 얼렸습니다. 그러면 페트병이 나중에 꽝꽝 넣은 냉동실에 있는 페트병은 어떻게 돼요? 꽉 터지려고 빵빵해지죠. 그게 바로 고체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거를 그냥 멋있는 말로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고 가볼게요. 물은요, 물의 질량이 같을 때, 즉 H2O의 질량이 같을 때 각 상태별, 고체, 액체, 기체별 상태에 따른 부피를 비교를 했더니 어떨 때가 가장 크다? 일단 기체는 못 이겨요. 기체는 분자 간의 거리가 매우 먼 상황이거든요. 먼 상황이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액체보다는 커요. 왜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무슨 구조? 육각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물의 상황에서. 근데 밀도는요? 라는데 밀도는 뭐였어? 얘들아?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다 같은 상황을 가정했죠. 고체, 액체, 기체일 때 질량이 다 같을 때 부피만 그럼 보면 밀도랑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요. 밀도는 누가 가장 크다? 액체가 가장 크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물이 고체일 때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육각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부피가 크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액체의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음을 넣으면 뜬다라는 거죠. 뜬다라는 겁니다. 밀도가 얘들아 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 그렇죠? 밀도가 작은 얼음이 어떻게 돼요? 뜨게 되는 거죠. 뜬다. 다른 물질들은 어떨까요? 물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 같은 경우는요, 고체 형태가 이렇게 육각구조를 이루거나 그런 상황이 크게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육각구조만큼 부피가 커지는 상황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 분자는요, 그냥 분산력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특정한 구조를 이루지 않고 쌓여요. 그러면 액체일 때랑 고체일 때의 부피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는 좀 더 유동성이 있는 상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분자는 총 8개로 쌤이 그렸어요. 액체랑 고체 부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액체가 더 큽니다. 이게 사실 일반적인데 우리가 주변에 물이 많다 보니까 되게 일반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밀도를 보면 이거의 반대니까 당연히 고체의 밀도가 크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고체가 더 밀집되고 규칙적인 분자 배열을 갖기 때문에 밀도가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더 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물질, 예를 들어 아르곤이라고 했을 때 아르곤은 액체 상태랑 고체 상태일 때 고체인 아르곤을 액체인 상태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누가 더 크니까? 고체의 밀도가 더 크니까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한번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구간별로 파악을 해볼게요.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변화 그래프예요. X축은 온도, Y축은 1g의 부피입니다. 부피만 보는 거야. 근데 질량이 1g으로 통일되어 있죠. 자, 1g의 물이 어떤 식으로 부피가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물을 온도를 떨어뜨리면요. 점점 부피가 감소하다가 언제 가장 부피가 작아지냐면 4도씨에서 가장 작아져요. 쌤, 부피가 왜 작아져요? 쌤, 물의 부피 변화는 크게 없다면서요. 크게 없는 거 맞아요. 여기 보세요. 0.002, 0.00020, 0.002 차이죠. 매우 작은 차이지만 부피가 줄어들긴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팽창이라는 걸 생각을 할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요인이 열팽창과 물의 육각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육각구조는 아직 액체 상태니까 없고 아직 0도 안 됐잖아. 그치? 열팽창을 고려하는데 열팽창이 뭐냐면 우리가 온도, 절대 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다. 그쵸?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움직이는 공간도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좀 넓어지겠죠. 아무리 액체라도 분자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 온도를 떨어뜨리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떨어뜨렸으니까 부피가 이번엔 감소한다. 이 경향이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씨에서 가장 작아진다?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진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구간. 갑자기 이번엔 올라가죠? 왜 그러지? 0도씨에서 4도씨가 여기가 키포인트. 0도씨에서 4도씨를 더 냉각하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 우리 0도씨에서 뭐가 돼요? 얼음이 되죠. 얼음이라는 고체 상태로 변하려면 점점 수소 결합이 많아져야 될까요? 적어져야 될까요? 많아지기 시작해요. 수소 결합이 점점 많아지면서
육각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형성하지 않았지만 이 구조를 점점 만들어 가게 돼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생기죠.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4도씨입니까? 열 팽창이랑 육각 구조를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그랬죠. 열팽창으로 부피가 감소, 열팽창이라 하니까 용어가 좀 그렇지만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것보다 육각 구조로 인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 가지 경향이 충돌하고 있는데 부피가 감소하는 것보다 부피가 증가하는 게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 온도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 온도가 줄어들어서 부피가 10만큼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 10은 그냥 가상의 단위예요. 근데 육각 구조 때문에 부피가 20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10만큼 증가하는 거잖아. 요 경향성이 4도씨에서 0도씨 사이에 관찰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0도씨에서 이제 0도씨에 딱 돌아왔는데 쌤 그래프가 끊겨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상태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뭐가 되는 거야? 얼음에서 물에서 얼음이 되는 상태 변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도씨 밑에 여기는 뭘까요? 고체고요. 0도씨 이상은 액체 부분이고요. 부피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왜? 뭐가 생겨? 육각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온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마이너스에서 영상으로 올라가는 요 구간에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녹으면서 수소결합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집니다. 수소결합이 끊어지면 원래 수소결합을 가지고 있던 고체 상태에서 수소결합이 하나 둘씩 끊어지면 요 분자 이렇게 끊어지는 분자가 요 안에 빈 공간에 침투할 수 있어 없어? 침투할 수 있죠. 빈 공간에 물 분자가 채워져요. 그러면 자 침투 전에는 육각형이었는데 침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부피가 차이가 나왔죠. 자 이게 액체 상태, 이게 고체 상태인 거고 이게 몇 도씨? 0도씨에서 4도씨 사이의 액체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이 얼음으로 되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혹은 얼음이 물로 되면서 부피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구간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자, 0도씨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더 떨어져요. 온도가 더 떨어진다. 열이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애들이 점점 더 둔해지죠. 즉 분자 운동이 점점 더 둔해진다는 거니까 부피가 감소합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여기에서 같은 경향이 보이게 됩니다. 요 그래프를 밀도로 바꿔볼게요. 지금 사실 부피가 아니라 밀도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밀도에 대해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그래프예요. 근데 요 그래프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지금 몇 g당으로 봤어요? 1g당. 즉 질량인 상태별로 동일하다. 근데 질량이 동일할 때 우리가 밀도랑 부피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라고 했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집어. 자, 요거 증가하는 거 반대로 얘 감소하죠. 얘 감소하는 거 반대로 얘 증가하죠.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작았으니까 밀도는 몇 도씨에서 가장 커요?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4도씨 이후로 가면 부피는 증가. 얘는 4도씨 이후로 가면 부피는 감소. 맞죠? 똑같은 경향이지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밀도는 그래프가 뒤집혀서 보이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했다가 어디에서 피크? 4도씨에서 피크. 왜? 부피가 4도씨에서 가장 크니까. 4도씨에서 피크라는 얘기는 4도씨의 액체 상태인 물이 가장 밀도가 크다. 가장 밑으로 가라앉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면 밀도가 어때요? 이번에는 감소해요. 자, 그럼 0도씨는 고체일 수도 있으니까 1도씨의 물이 있고 4도씨의 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밀도가 크다는 얘기야? 1도씨의 물이 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고 얘가 더 커. 자, 그러면은
물이 담겨 있는 수조를 생각을 해보면 4도씨의 물은 밑으로, 1도씨의 물은 위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0도씨 이후를 보면 지금 무슨 상태?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일 때의 밀도보다 액체 상태일 때의 밀도가 어때요? 더 큽니다. 자, 액체랑 고체 중에 물의 상황에서 얼음과 물 중에 물의 상태일 때 밀도가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물의 밀도에 관련된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일단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우리 얼음인 형태의 빙산이 바닷물에 뜨거나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페트병이 물에 얼리면 부푼다든지 수도관이 동파되는 현상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겨울철에 호수와 강이 얼 때 표면부터 얼기 때문에 수중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4도씨의 물이 가장 밀도가 크다 그랬고 그럼 0도씨보다 4도씨의 물이 클 때니까 0도씨가 위쪽에 분포하게 될 거예요. 0도씨의 물이요. 0도씨의 물이 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0도씨부터 우리 얼음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물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위에서부터 얼게 되는데 이게 물에서 일어나는 특성이고 이러한 물이 많은 지구에는 수중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바닥부터 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 연결되는 현상인데요. 바위 틈에 만약에 물이 스며들어 갔는데 이게 겨울철에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면서 이 갈라짐을 더 심화시키고 돌을 물이 깰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걸 우리가 물에 의한 풍화 현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